강의선 날입니다. 맞는 말이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틀린 얘기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신중하게 들어오냐 이래로 가장 명쾌하게 아, 그래요?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이는 서울매일치과 남중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뭐 하는 네. 날인가요? 네, 오늘은 강냉이 터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강냉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가 답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인 댓글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강냉이 털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 용영중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턱관절이 음식을 씹을 때 아픈데 어떻게 하나요, 남 원장님? 저희 애청자라면 답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치과 오시면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식을 먹을 때 턱 관절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게 턱 관절이 아픈지 턱 근육이 아픈지 아니면 이나 잇몸이 아픈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턱 관절이 아파요라고 오셨지만 다른 곳이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일단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찝어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결국에는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저희가 감별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감별 진단이 돼야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치료 계획도 세우겠죠. 그냥 관절이 아프다는 가정 하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간단하게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 그다음 물리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스플린트 치료 또는 외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치과 오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잘 자란 사람이 네네. 구간으로 충치가 보인다면 뺄까요? 치료할까요? 그러니까 빼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 자, 일단 충치가 아주 작고 단단하면 더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충치 때문에 뺄 필요는 없는 거죠. 또한 충치가 만약에 깊고 당장 아프고 혹은 앞으로 아플 것 같으면 그 사람이는 빼야 되겠죠. 결국 충치의 크기나 그 양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니를 뽑을 때 과연 신경 손상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역시 고려해야 될 요소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면 되도록이면은 뽑지 않는 쪽,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면 그 충치를 치료하는 쪽으로 아마 가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장단을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치과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보통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아쿠아핏 같은 걸로 물 써주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나요? 진짜로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도움되죠. 뭐든 열심히 하면 좋은 거죠. 그런 물 세정 장비를 이용을 했을 때 분명히 청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장치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 또는 치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물 세정 장치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몇 퍼센트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릴 수가 없네요. 치실 vs 워터핏. 이거는 어느 거 하나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각이 더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워터픽으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치실로만 청소가 되는 부분, 반대로 치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워터픽으로만 청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브릿지 치료를 했을 때 치아를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을 때 그 두 보철 사이에 아래쪽에 청소는 치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워터픽이 확실히 치실보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워터픽이 아니라 치실 들어가는 건 어떤? 그거는 치아와 치아가 꽉 닿아 있는 부분, 완전히 닿아 있는 부분에 뭐 김치 같은 걸 먹다가 섬유질 같은 게 꼈다. 그거는 워터픽으로 아무리 쏴줘도 안 나오죠. 꽉 껴 있으니까. 그때는 치실을 한번 통과시켜주면 바로 빠지겠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네. 치아 vs 소금. 사실 소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수술 직후에 소금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할 수 있거든요. 치약은 애초에 양치를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특화된 재료예요. 그런데 그런 치약을 놔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소금을 쓰는 거는 맞지가 않죠. 소금이 이제 삼투압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잇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거칠거든요, 소금이. 물론 어떤 소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너무 거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마모시킬 수도 있어요. 심하게. 물론 어떤 아주 예외적인 특정 상황에서 소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위험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치약으로 충분하니 그냥 치약을 써라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껌을 씹으면 충치 예방이 가능할까요? 무설탕 껌은 가능합니다. 껌을 씹으면 일단 침이 많이 나와요. 침이 많이 나오니까, 침이 많이 나오면 세정작용이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침이 어떤 세균을 어쨌든 없애주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설탕 껌을 씹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도움이 되느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평소에 침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껌에 의한 도움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타액이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입이 마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설탕 껌을 씹는 게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충치는 어느 시점에 치료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과 동시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느 시점에 치료를 해야 하나? 애매해요. 딱 정해진 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충치가 일단 생겼을 때 그 충치가 작든 크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할 거냐, 충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더 커질 거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충치든 간에 처음엔 되게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충치가 아무리 작아도 앞으로 더 커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던가 이가 단단하다던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충치가 좀 더 앞으로 더 커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치가 안 커지거나 혹은 멈춰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는 이 충치를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범랑질 정도를 살짝 먹은 아주 작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양치가 잘 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서 봤을 때 더 별로 진행이 안 되거나 혹은 진행이 돼도 지금 치료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까지 그냥 잘 닦고 잘 지내시고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근데 같은 상황에서 6개월 뒤에 다시 못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3년, 4년 뒤에 오셨는데 확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혹시 걱정되시면은 지금 작을 때 그냥 조금만 이렇게 깎아내서 레진 같은 재료 혹은 뭐 다른 재료로 때웁시다,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환자분께 그 결정을 맡길 수도 있죠. 이런 설명들을 다 드리고 선택하시라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충치가 확실하게 상아질까지 확 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놔두면 충치가 분명히 더 빨리 커지고 그 다음에 깨질 수도 있고, 너무 놔두면 뽑아야 될 수도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충치도 분명히 있어요. 충치를 무조건 파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행을 안 하는 충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그냥 검지만 단단해진 거, 그런 건 파낼 필요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런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네, 충치는 지금 기술로는 파내고 떼우고 혹은 파내고 씌우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싼 임플란트하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잇몸까지 안 좋아지셨다. 네. 그래서 요즘엔 틀니가 좋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인가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틀린 얘기고요. 물론 임플란트를 정상적으로 잘 했다는 가정하에 틀니가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환자분들께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임플란트 하기 싫다. 이가 없지만 빠졌지만 임플란트는 하기 싫다. 그 이유는 주변에 봤더니 임플란트하고 부작용 생겨서 고생들 하시더라. 그러니 나는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더 좋고 그냥 틀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하고 관리도 잘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맞고요. 혹은 아주 낮은 확률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그러니까 뭐 부품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잇몸 치료를 한다던가 뭔가 하여튼 개선을 한다던가 해서 문제를 거의 대부분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쓰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 없이 잘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임플란트 못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남 원장님이 이 치과하기 좋은 날 이래로 가장 명쾌하게 아, 그래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네. 저희 종이를 들어주실래요? 좀 전문성 있어 보이죠? 다시 전문성 장착. 틀니 세정제 네네. 폴리 광고를 보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은 틀니에 상처를 남기고 그 틈으로 입냄새의 원인인 세균이 번식하죠. 틀니 세정제를 쓰세요. 틀니를 상처 없이 99.9% 살균합니다.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틀니에 기스가 생길 수 있고 기스가 생기면 그곳에 세균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칫솔질을 한다고 무조건 기스가 생기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잘 닦으면 기스 잘 안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기스가 생겼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반들반들하게 연마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세정제를 사용을 하면 이 세정제의 역할 자체가 힘줘서 닦지 않아도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잘 떨어지게 하는 역할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세정제를 써서 물로 흘려서 뭐 잘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은 뭐 부드러운 솔로 살살 잘 닦아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칫솔질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아닌.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스피린이 치아를 재생시킨다는데 맞나요? 그거는 X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이 부분은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재생이라는 게 치아가 없어진 부분이 치아가 다시 자라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잇몸이 붓고 불편했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니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 그거는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진통 소염제예요. 소염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불편한 그게 바로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 그 염증을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니까 좀 더 편해지고 혹은 염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약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치석 그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그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교정 치료를 받을 때 네. 잇몸에 스크류를 박아서 위로 올리는 시술로 거미 스마일 조금 해결이 됐는데 교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다 모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돌아올 수도 있다. 아이가 아래 이빨이 융화치예요. 네. 만약 융화치 아래 영구치가 결손돼 있다면 네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가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턱의 크기 자체가 작아서 치아가 고르게 틈없이 다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이가 없는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치열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치과를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시면서 관찰하고 그다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계속 의사랑 상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교정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교정으로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버널시 앵글이 커지면 네. 안 좋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임플란트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이멀전시 앵글이 커진다라는 거는 뭔가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멀전시 앵글이 큰 게 임플란트 주변 잇몸 건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다만 그런 잇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는 이멀전시 앵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따라서 같은 이멀전시 앵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멀전시 앵글이 커질수록 불리해진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약 3년 동안 치과하기 네. 좋은 날 유튜브를 해오셨는데 벌써 3년이 다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3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출발을 떠올리려고 하면 진짜 아마득하게 먼데, 먼 건 맞는데 그 3년이란 시간이. 근데 막상 그 과정은 쏘살같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소감을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었고, 여유 또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가요에 대한 대답은 소감이 없다? 없다. 강냉이원분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궁금한 것에 대한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실력만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치과에 대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냉이 여러분들, 눈에는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치과 남중우 원장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3년 동안 안 망가지네요. 잘 썼어? 그러게요. 한 번 망가졌나? 안